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국제정세 관련 뉴스들 많이 접하셨지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홍콩 항생지수가 5% 급락을 하게 된 그 영향을 준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하락했던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지 아니면 위험 신호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발 미국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예측하면서 세계에서 주목받았던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 한간의 화제가 되었던 위기 경제학이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입니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다라는 모든 이들의 생각에 반대하면서 예측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가올 경제 위기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는 작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2020년에는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될 또 다른 리세션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와 한창 전쟁 중이던 지난 3월에는 세계 주가가 40%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10년간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증시가 지난주까지 회복세를 보여준 상황에 루비니의 주장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이 위기 경제학 책을 다시 쭉 속독도 해보고 그의 인터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시나리오를 두고 전문가마다 전망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루비니 교수는 올해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도 U자형이나 L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 L자형은 경제 성장이 급락함으로 저성장 또는 무성장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만큼 이 L자형 상황을 대공황보다 무서운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대대공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예측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점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공황 때에는 당시 주식시장이 50% 폭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감소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반면에 코로나19 여파는 석 달도 아니고 3주 만에 거의 모든 분야가 수직 낙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대규모로 봉쇄 정책을 쓴 결과 소비, 투자, 수출이 급감했고 이런 것들이 다시 원상태까지 회복될 수는 있겠나 하는 것이었지요.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상황을 정의하는 경우는 대체로 2%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경우는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5%, 그리고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도에는 마이너스 1.7%, 마지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입니다. 이 마지막이었던 2009년으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네요. 코로나19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얼만큼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대의 성장률로 위기에 처했었지만 4분기 건설 투자 영향으로 2%의 성장률을 사수한 것을 본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는 우리 경제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4월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비관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의 주체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 지원금으로 소비를 하면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소비가 쭉 이어져 갈 수 있겠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원금을 다 소진하고 이제 내 돈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경제에 대비해서 허리끈을 꽉 졸라매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는데 나아진 게 없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때 1,400선까지 밀렸었던 코스피 지수가 2,000선 가까이 다가서면서 두 달 만에 약 40%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00선에 올라서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회복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의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65.4%로 세계 9개 주요국 지수 가운데 1위였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35.2%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저점 대비 각각 31.5%와 32.1%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5.9% 상승했고, 이 밖에도 독일 닥스 지수와 일본 니케이, 영국, 프랑스 등 한국 증시 상승률에 못 미쳤지만 이 많은 나라들의 증시가 상승하면서 나름대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폭이 컸던 측면도 있고, 또 눈여겨볼 사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증시 시총 순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등의 전통적 제조업이 10위권 안에서 순위를 지키던 종목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삼성 SDI나 카카오 등 대부분 성장주로 대변되면서 주도주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언택트 시대로의 변화가 코로나19 이전에도 물론 존재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 인터넷 등 성장주 중심의 기업들로 바뀌는 속도가 가속이 붙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의 투자 방향과 전략도 함께 수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어쨌든 지난 1월 이후 수직 낙하한 국내 증시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오후에는 좀 낙폭을 키워서 결국에는 2천선을 내주면서 약세로 전환 마감되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1.9%가량 하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5%대의 급락장을 보여주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은 중국 본토에 반하는 민주화 요구를 통제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반중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것을 두고 아마도 중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일 수도 있는 건데요. 중국은 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이제 앞으로 민주화 시위 등을 하는 인물을 최장 30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홍콩은 일국 양제 체제였습니다. 중국이 외교,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는 대신에 홍콩은 입법, 사법 등의 자치권을 갖는 내용인 건데요. 중국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므로 사실상 입법권을 갖는 홍콩의 일국양제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홍콩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코로나19 책임론으로부터 시작한 미중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하면서 중국을 경고하고 있고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홍콩 문제가 왜 미국과 중국을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드는지 정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홍콩은 자유무역 체제로 무관세 지역입니다. 미국은 홍콩 정책법을 통해서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홍콩을 특별 대우를 해왔는데요. 만약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게 된다면 미국은 홍콩을 더 이상 무관세가 아닌 중국에 적용하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콩은 세계 중개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홍콩 비중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제4의 수출국인데요. 한국의 수출품이 바로 현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거쳐서 중국, 미국, 인도 등으로 다시 수출이 됩니다. 홍콩을 거쳐서 무역을 하게 된다면 절차도 간단해지고 금융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접 현지로 가지 않고 홍콩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미국이 부여한 이 홍콩의 지위가 만약에 박탈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악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입장에서 또한 실물 경제에 충격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로 성장해 왔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금융 회사들이 홍콩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세금이 홍콩에는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없고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또한 매우 적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금융회사들이 자리한 만큼 외국 자본의 유입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다 유기적인 관계인 건데요. 종합해보면 미국이 홍콩에 대한 경제 통상 분야 특별주의를 박탈함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엄포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외국 자본이 홍콩에서 대거 이탈을 하게 될 테고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적자는 악재가 되는 것일 테고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중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또한 금요일장은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했는데요. 실물 경제는 나아진 게 없는데 여러분들 또한 가게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게 없을 텐데 나라별 증시는 꽤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요. 암울한 경기 상황에 지금처럼 주식시장만 고공행진하는 디커플링을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뉴스 기사를 통해 아마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디커플링은 탈동조화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따로 논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게는 어렵고 힘든데 증시는 계속 혼자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신중해야 할 시점인 건데요.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졌고 2분기 실적이 꽤 좋지 않다라는 점이 선 반영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미국과 중국, G2 이 갈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투자 현황을 보면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에는 공격적으로 주식 종목을 매수하고 좀 반등, 상승을 할 때에는 매도 우위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신용융자 잔고도 부쩍 늘었다라는 기사도 접했었는데요. 공격적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모든 주가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면서 코로나19의 재유행 여부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소식에도 시장의 반응은 민감해질 테고요. 최근 이미 악화된 이 경제 지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좀 다소 무뎠던 것 같았는데요. 이번 주 소비 관련 지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긴장감이 지난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영되지는 않았고 현재 미국이든 중국이든 큰 소리로 떵떵거리기만 하지 실제 강력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오늘은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개념의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뉴욕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장을 하고 이제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따른 긴장감이 부각될지 아닐지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될 테고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 또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번 한 주간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